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매경 테스트 경제 파트를 맡은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손자병법에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매경 테스트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왜 우리가 매경 테스트를 공부해야 되며 왜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제 이름은 이렇게 있고요. 요즘 하도 이슈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경작 짱박사라고 치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어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강의와 관련된 요거 특징 몇 개 말씀드리면, 자, 이 매경 테스트는요, 공식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책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공저자분이 박한재 교수님이신데요,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이시고 오하이오 주립대랑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세계 인명사전에도 이렇게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있지 않으면 다 아는 분이 저는 직접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강의실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연구실에 계신 몇 안 되는 대부분 교수님들께서는 또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공부 스타일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신 분이니까 아마 이 책 자체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매경에서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강의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작이라 해가지고요 회계사, 간평사 경제학과, 공무원 경제학과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매경에서 추구하는 경제학 파트가 있고 출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화됐기 때문에 또 한경인가 거기서도 뭐 테스트 이런 거 있는데 그거랑도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준비한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요거는 약간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 풍부한 강의 경력과 각종 시험에 출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시험에 출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 방식은요, 우리가 요즘 이제 온라인 이렇게 되면서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PPT를 좀 적절하게 쓸게요. PPT를 적절하게 쓰면서 그다음 공부할 내용을 살짝 여기 보여주면서 제가 판서를 할게요. 경작은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프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래프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요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PPT 이렇게 딱 있어서 그렇군 하게 되면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요즘은 신용카드 써서 지폐는 많이 안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5만 원짜리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그려보는 거야. 대한민국 지도가 어떻게 생겼니 하면 눈으로 얼핏 보면 감이 잡힐 듯 말 듯 약간 그렇거든요. 직접 그려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좀 할 겁니다. 판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필기를 하세요. 가끔은 뭐 필기노트 뭐 없습니까 하는데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게 경작의 기본 원리거든요. 고생 좀 하세요. 고생 좀 하셔야지 그 열매도 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PPT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약간 부족한 거라든가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것들은 뭐 유튜브에도 좀 몇 개 있으니까 좀 보시되 뭐 이 강의를 잘 들으면 매경 테스트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극복,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이론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이론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또 풀어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출제 범위를 이렇게 미스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의 장점은 매경 테스트에 딱 목적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겟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도 하고 간평사도 하고 공기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험마다 출제되는 포인트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경을 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럼 매경 테스트에 맞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를 우리가 약간 풀어드리면서 그걸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한 그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책에도 보면 제가 설명드릴 기회도 있긴 하겠지만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것들도 읽을 거리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한층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먼저 바로 간단하게 OT는 말씀을 드렸고요. 챕터 1장서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돼서 야 경제가 뭐야? 그런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또 하겠고요. 경제와 경제 문제,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경제활동이란 뭐냐?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사회라고 그러잖아.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쵸? 사람이잖아. 사람. 다시 누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는데 그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문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법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이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요. 근데 그 자원을,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자, 경제란 뭔가,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경제 문제는 왜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그리고 경제학은 도대체 뭘 다루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제 행위와 경제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이 사실은 다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만든 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돈을 벌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요. 물건 사는 행위를 우리가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과 그리고 분배와 소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학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애매하죠? 닭이 있어야지 달걀을 낳는데 달걀이 있어야 닭이 또 생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에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가로 돈을 받아요. 분배로 따른. 분배를 받아야지 그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다시 또 생산으로 가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생산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쌓이고 이거 뭐야? 생산만 해놨는데 안 팔리면은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거시경제학이 살 건데요. 1929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어서 물건을 안 사는 거야.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네. 재고가 자꾸 쌓이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슬프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했는데 사실은 소비가 없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동인이 바로 생산 측면에 있느냐 소비 측면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게 우리 경제학의 중요한 타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경제 근본 문제와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은요. 사실은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도 다 경제 문제야. 다 돈 문제야.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거나 그쵸, 나 잘리지 않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물가가 불안하거나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 얘기하는데 기업과 노사가 언제나 노사 분규로 인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늘상 주식시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불안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다 살짝 보시면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에요. 좀 약간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인간은 웃고 있어요. 그쵸. 욕심 덩어리야. 어떻게 보면. 저도요.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싶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강의를 하고 뭐 있는데 앉고 싶고요. 앉으면 또 눕고 싶고요. 누우면 또 자고 싶고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그냥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갔는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맞아요.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원이 바로 돈이거든요. 근데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 소득이라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만수르 같은 갑부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안 하겠지만 그 사람도 고민을 해요. 그쵸? 왜요? 그쵸.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에너지 같은 거,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소성이라는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단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이 이런 자원이 풍부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수르 같이 돈이 많으면 백화점의 모든 물건을 싹 다 사버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1000년을 사는 좀비 드라큘라라 해볼게요. 그러면 뭘 이렇게 아웅다웅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그냥 매경 테스트? 뭐 그냥 한 10년 정도 강의 준비 들으면서 그냥 준비하고 한 20년 동안 시험 보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 중에서 다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순서를 매겨야 됩니다. 순서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돼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를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밑에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다?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사실 차차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차차 계속 할 건데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첫 번째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거나 아니면요 욕망을 줄이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행복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당연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선택 문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이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좀 더 잘까 말까, 일어나면 씻을 때 샤워를 할까 아니면 세수만 할까 그것도 고민하고요. 오늘 공부를 할까 그냥 집에 있을까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기로 도서관에 나섰어요. 걸어갈까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하철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에 탈까 뒤에 탈까 중간에 탈까 그렇게 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어떤 책을 펼치려고 할까? 그것도 고민입니다. 매경 테스트 강의를 들을까? 아니면 책을 펼쳐서 복습을 할까?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얘기할 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경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문제를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좀 약간 경제학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폴 사무엘슨이 경제학의 3대 문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대 경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3대 경제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산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 분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for whom이라고 쓸게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또 경제학이 3대 문제인데 아니 하나 더 들어갔네요. 맞아요. 이거는 사무엘슨의 경제 원론에 나와 있는 사무엘슨을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3대 문제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hen 이것도 하나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학의 중요한 3대 문제에다 하나 더 집어넣긴 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잘하신 결정입니다. 매경 테스트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학원이 또 여러 개 있고 강사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누구 강의를 들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경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얼마나 공부할까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떤 인강을 듣고 어떻게 할지, 독학을 할지 어떤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how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뭘 생산해서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 성취를 했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900점 넘어서 우리가 뭐 거의 1% 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구랑 나눌 것인가? 혼자 나누지 마시고요. 다른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언제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학의 3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경제 선택 문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을 할 것인가 언제 생산할 것인가가 바로 경제학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희소성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 사람도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졸려요.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고 가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등등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보긴 할 텐데 이런 걸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공부하면서 잠자고 그것도 가능하긴 하죠. 보통 공부하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요. 잠자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행하면서 영화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씩 낱개로 따로따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부다라고 하면은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순서를 나열한다고 그랬죠? 이 공부를요, 바로 first bes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이나 여행이나 영화 같은 거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포기한 것들 아쉬움이 남아요. 얘네들 다 포기해야 돼요. 아이고 아쉬워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포기에 따른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의 곳곳에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살짝 봐두시는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자원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거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해야 되는 게 바로 대가다. 우리가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해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만약에 경제학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경제학과 분들은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야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격언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야. 프리런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밖에서 봤을 때는 공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공짜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제일 좋습니까? 하면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맞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잠자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행 가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이 포기한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저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잠자고 싶은 게 세컨드 베스트라고 할게요. 살짝 개념만 잡아주세요. 세컨드 베스트면 내가 만약에 잠을 선택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자, 다시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딴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잠자는 걸 포기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자버리면 뭘 포기해야 돼요? 공부를 포기해야 돼.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이 대가, 기회비용. 그냥 이 기회자 빼도 됩니다.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서요. 그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선택은 우리가 경제학의 곳곳에 계속 얘기할 텐데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얻게 되는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순편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편익을 맥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이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아셨죠? 편익, 베네핏이라고 얘기하는데 편익에서 비용. 이거 기회비용입니까? 예, 잘 보셨어요. 기회비용이에요. 아셨죠?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를 순편익인데 이거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는 가장 잘 선택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최적 선택 이런 표현을 많이 할 텐데 이 합리적이라는 게 레셔널이거든요. 레셔널. 이 어원은요.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알파고 생각해 보세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알파고 입장으로 가면 이세돌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둑판이 있을 때 어디에 내가 바둑알을 둘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한다고요. 여기에 둘까 여기에 둘까. 알파고는요. 그 많은 가능성 있는 어디에 뒀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은가를 슈퍼컴퓨터로 빠르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세돌도 약간 뭐 머리가 좋겠죠. 그리고 직관까지 인간은 좀 집어넣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여건에서 어디에 뒀을 때 가장 바람직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 거기서 레셔널이란 말이 나오고요.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앞으로 경제학에서는요. 합리적인 선택이다. 레셔널이다 라고 하면 좋은 거는 이렇게 맥스예요. 극대화한다는 말을 씁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맥시멈이 아니고요. 이거 보이세요? 맥시마이제이션이에요. 맥시마이즈를 명사로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즈를 우리가 명사로 만든 겁니다. 이거 인간의 의지가 담겨있는 느낌 보이세요? 왜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희소성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의지가 없다니까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어진 편익을 이왕이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비용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이 비용은 가능한 한 극소화하는 행위. 만약에 편익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럼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게 역시 우리는 최적화해서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하면은요. 좋은 거는 높이고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와 주시면은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리적 선택은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항상 발생하게 되고 편익은 크고 기회비용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걸 얘기하고요. 가능한 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선택하는 거랑 사회 전체적인 선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차차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저한테 좋은 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나쁠 수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개인에게 나쁠 수 있고요. 내 회사에 좋지만 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런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외부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욕망이 무한합니다. 욕망이 무한한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이면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했니? 그걸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합리적인 선택은 좋은 것을 극대화하고요. 나쁜 것을 극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이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럴 겁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우리가 최적화라는 말을 쓸 건데 요게 바로 우리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다. 효율성 기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낭비가 없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왜 낭비하면 안 됩니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낭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효율성 기준이고 바로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효율성이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요.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제 목표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인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게 효율성이고요. 경제적 효율성, 경제 원칙이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부 시간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맞아요. 우리 목표합시다. 1% 안에 드는 900점 이상 드는 그걸 목표로 할 겁니다.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점수는 한 800점 이상이야. 그러면은 시험을 10번 봐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빨리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표 정리를 해보면 희소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택 때문에 경제하려는 의지 그래서 아껴 쓰려고 하는 그래서 maximization, minimization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결과 얻게 된 자원의 효율성 그게 효율적인 자원 이용으로 귀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효율적이 됐니? 하면은 경제적 효율성, 경제 원칙이라 하는데 좋은 거는 극대화 그걸 최대 효과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거는 극소화. 그래서 우리가 최소 비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 프레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고 머릿속에 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한 강의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덮으신 다음에 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5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수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 저 강사분이 선택, 기회비용, 이 산발이의 법칙 말씀했었지. 그래서 그거까지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공평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데 그 자원이 누구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고 할게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빈익빈 부익부 원칙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식량 같은 거를 골고루 분배가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빈곤을 누릴 만큼 그렇게 빈곤을 누린다는 말은 좀 그렇죠. 빈곤에 빠질 만큼 허덕일 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효율성 말고요. 공평성의 기준을 하나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게 뭐야? 공평하다는 게 뭐야? 페어하다. 뭐 이렇게. 이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똑같이 논아가진 게 공평한 거예요? 약간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n분의 1로 똑같이 논아가는 게 공평하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낭비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나중에 시장 이론 가서 독점 시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독점,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모노폴리라 하는데 그건 나쁘다 얘기하는데 왜 나빠요? 혼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안 합니다. 어떤 시험을 보는데 혼자 있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낭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차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거는 우리가 낭비가 있냐 없냐 갖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공평성 같은 경우는 뭐가 공평한지는 철학적인 문제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n분의 1로 논아가는 게 공평하다 할 수 있지만 경제학에서는요.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자격증,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딴 거를 나는 포기하고 고생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거기에 노력을 한 게 많이 노력한 사람인 만큼 받아가는 게 좀 더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연봉이 만약에 높아요. 그러면 손흥민은 왜 그렇게 많이 받아갈까요? 그 팀의 많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그 팀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받아가요. 여러분, 손흥민의 축구 경기 티켓이 있고요. 제가 축구하는 티켓을 얻었어. 여러분, 제 경기 보러 오실래요?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실래요? 당연하죠. 제 경기를 왜 보러 옵니까? 눈 버리세요. 그러니까 손흥민 경기를 보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그게 손흥민의 경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손흥민한테 많이 가서 손흥민이 많이 받아가는 게 그게 또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성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규칙 뭐냐면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잘 됐는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효율성, 두 번째는 공평성 이게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서 공평성 얘기를 한번 볼게요. 부와 소득의 분배가 개인 사이에 얼마나 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게 공평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나누고 할 것인가 이런 건데 파이가 생산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피자를 나눌 것인가 그런 측면이면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하면 피자를 크게 할 것인가 이게 동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경제 성장, 소득이 증가해야지 삶이 후생이 증가해요. 완전히 매칭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경제 성장이 될까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생산성을 높여야 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잘 해야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해야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 결과 국민소득 같은 것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을 하나 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공평성이 있고 세 번째는 동태적으로 경제 성장도 하나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소득이 높아져야지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또 하나는 완전 고용이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약간 거시경제학 측면인데 여러분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우리 효율성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 낭비죠. 개인적으로도 슬프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가 바로 완전 고용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실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실업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이죠.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취업을 하는 거야. 물론 자기가 전 일 안 할래요. 직장을 옮기려고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게 된 상태를 완전 고용이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기준 더 여기 달아줄게요. 자,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얘기하면 효율성, 공평성, 경제 성장, 네 번째로는 완전 고용 상태를 우리가 달성되었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올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물가가 막 들쭉날쭉 해가지고요. 내가 연봉이 만약에 1억을 받았어. 근데 1억을 받았더니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커피 10잔밖에 못 사고 100잔밖에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상태. 그럼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주가 떨어지지, 집값 떨어지지. 우리나라의 뭐 집값은 좀 예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자율도 떨어지지,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 없는 상태,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소득과 자산이 어떤 생산과 관련 없이 임의로 배분되는 문제가 생겨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득이 되고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 어떤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러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런 4가지까지 봤고요. 또 하나 추가하게 되면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 판단 기준 잣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그래서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는요 경제 문제에 봉착했어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경제 체제의 구분 기준은 누가 자원을 소유하는가 그리고 그 자원을 누가 계획하고 결정하는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요 공급서부터 다시 한번 보긴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유재산 제도를 우리가 보장하면서 그리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라는 말을 써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원하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다.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특징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가 밑에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수요 공급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희소한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칠판 지우개가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이거 피카소가 쓰던 칠판 지우개거든요. 진짜요? 아닌가? 아무튼 근데 이거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 저는 별로예요, 별로. 그냥 피카소가 쓰는데 이게 뭐야? 근데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원하겠죠. 우리가 그럼 이 피카소의 이 희소한 하나밖에 없는 이 지우개는 누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피카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리스펙트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가 가장 이 피카소의 지우개는 제대로 간 거예요. 저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희소한 자원, 물 같은 거. 그게 어떻게 배분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목마른 사람한테 배분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다시 할 겁니다. 바로 가장 목마른 사람. 어떻게 해요? 서로 달려들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경매 시스템 생각하면 돼요. 조용히 앉아서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피카소 지우개 있습니다. 저는 안 살 거고요. 앞에 분이 피카소를 좋아하면 저 10만 원 할래요. 경매 보통 그러잖아. 50만 원 할래요. 100만 원 할래요. 그렇게 해서 희소한 자원이 누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희소한 자원이 잘 배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비자의 선호,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그 선호가 반영돼서 우리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니까 피카소 지우개. 그러니까 그거에 바로 시장 기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주권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경제적 자유, 가격, 사유재산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소비자 선호, 소비자 주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뭐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다 소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생산하는 방식은 이제 기업들이 할 때 우리가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래서 비용 극소화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을 갖고 그 물건을 만드는 노동과 자본과 뭐 기업과 주주들과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바로 분배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이게 낯설어가지고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는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 또는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발생하고요. 인플레가 유발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볼 사회주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좀 약간 개입을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단위를 다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고 뭘 할 것인가 이게 다 국가가 그냥 아예 생산 결정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를 다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서요. 중앙 계획을 핵심으로 해서 정부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소비자 선호 무시해요. 정부가 그냥 계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획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뭐 이렇게 인민들이라 해야 되나 인민들이 있으면 그러면 인민들한테 뭐를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 그거를 김정은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번에는 무조건 바지 2벌에다가 뭐 빵 2개, 물 1병씩 줘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냥 분배하는 거야. 아, 저는요 빵 대신에 바나나를 먹고 싶습니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도 국가가 그냥 정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주의 메커니즘은 기업들이 알아서 생존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직접 막 가서 실강되는 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인터넷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걸로 듣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3D로 해가지고 막 해서 입체적으로 실강되는 듯한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다 이거 뭐죠? 이거 뭐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도 VR인가? 그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정부가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분배도 그냥 정부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측면,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메커니즘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역사적인 경험에 따랐을 때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경제 체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르고요.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간 정부의 개입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원 낭비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이상적이고 아름다워. 뭐냐면 야 너네들 말이야 능력만큼 일해. 능력만큼 일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체구가 건장해. 그럼 일 많이 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장애가 있고 나이가 있고 해서 능력이 좀 떨어져 일하는. 그러면은 일을 조금 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일해. 그래서 많이 일한 다음에 저쪽 창고에다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쌓아둔 다음에 자 필요한 만큼 갖다 써 이거야.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니 일을 많이 하고 필요 없어서 조금 가져간 사람이 제일 불만이야.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능력 없는데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능력을 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면 손해되는 거니까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발을 딛고 살펴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어떤 능력과 필요 니즈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수 없어서 여기에 한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고자 차별화되고자 하는 그런 이익의 동기를 부정합니다. 이런 의욕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개인 내 선호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혼합돼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경제체제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할 건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와 지금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냥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시장 메커니즘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성과 같이 등장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또 자유방임의 어떤 종언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거기서 야 시장 메커니즘에 모든 걸 맡겨서는 이러다가는 시장 메커니즘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랑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맞아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다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얘기를 조금 접목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여기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지만 거기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들어가고요. 북한이나 쿠바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조금 도입해서 지금은 약간 혼합경제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극단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이분법 체제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극단에 있기보다는 약간 절충에 가까운 메커니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해관계의 다양성들이 너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처방을 내세워도요.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FTA를 만약에 체결했다라고 하면요. FTA 체결로 무슨 자동차 만드는 현대나 기아 뭐 이런 데서는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출망이 늘어나잖아.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뭐 미국의 값싼 뭐 품질 좋은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에 관련된 농부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반대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 문제 파급효과도 마찬가지. 어떤 충격을 딱 주면요, 우리는 경제에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되는 거야. 우리 매경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경 테스트 합격을 하게 되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경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요. 세 번째 보시면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뭔가 근시안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돼. 국민연금제도 가지고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제도 자꾸 고갈된다, 사회보장장치로 마련했지만 고갈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내고 조금 받아가야지 사실은 그게 유지가 돼. 안 그러면 2050 몇 년에 붕괴가 돼서 고갈돼서 없어진대. 그럼 이걸 누군가 나서가지고 자 여러분 이러다가 안 되니까 빨리 이제 조금씩 더 내시고요. 그 다음 조금 받아가는 걸로 바꿉시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 얘기했다가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그 얘기했다가 바로 국회의원 탈락이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국민 기본소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실의 이슈가 되는. 그래서 너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로봇들이 일하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돈 어디서 나와?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으로 우선 주고 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먼 미래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편견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인지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 박스에 읽을 거리 있잖아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우리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타결하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게 무엇이고 현실에서 경제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리를 하면 여기 써드린 희소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면 뭔가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기회비용을 가장 극소화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좋은 거는 극대화,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거고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5가지 있었습니다. 효율성, 공평성,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걸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2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나는 사회주의 시스템. 어느 게 더 나은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시스템을 좀 약간 받아들여가지고 혼합경제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가 바로 뭐냐라는 그 개념을 좀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